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어음하고 추심 방식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대금 결제 방법은 송금하고 이제 신용장이 남았는데, 신용장은 뭐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송금 방식부터 봅시다. 송금은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돈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보내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그 우리가 추심이나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환 치결제도, 하환 어음 치결제도. 그러니까 한 어음과 그 운송 서류를 이용을 한 어떤 결제 방식이 사용이 됐는데, 송금 방식은 그런 어떤 대금 결제하고 그런 어떤 운송 서류의 인도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그런 것이 있고, 뭐 여기 뭐 사전 송금 나와 있고 뭐 사후 송금 나와 있는데, 돈 먼저 보내주면 사전 송금이고 돈 늦게 보내주면 사후 송금이죠. 이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매수인이 돈을 보내주면 사전 송금이 되고, 선불이죠, 선불. 그리고 물품이 인도되고 난 후에 대금이 송금되면 사후 송금이에요. 외상 거래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사전 송금을 하게 되면 뭐 돈을 먼저 받으니까 매도인이 유리한 것이고, 사후 송금을 하게 되면 돈을 늦게 줘도 되니까 매수인에게 유리한 겁니다. 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자, 그다음에 그 송금 결제 방식이 동시 이행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COD와 CAD 그 대금 상한도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앞에 강의 자료상으로는 4번 슬라이드에 수표 송금 방식, 우편 송금한 방식, 전신 송금한 방식이 있는데, 이제 송금의 방식인데, 수표 송금 방식은 말 그대로 수표 끊어가지고 수표 보내주는 거고, 우편한 같은 경우에는 우편한을 보내주는 겁니다. 우편한이란 게 일종의 뭐 개념적으로는 뭐 우체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은행을 이용을 해서 우편한을 받아서 그걸 이제 은행에 보여주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보여주고 이제 대금을 받는 그런 방식인데, 많이 안 쓰여져. 지금은 원체 뭐 ATM, 송금,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무슨 페이, 그죠? 뭐 토스, 뭐 등등,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결제 방식이 많기 때문에 기업 간에도 이런 우편한 굳이 저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죠. 수수료 물어가면서까지.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전신 송금한. 이게 말 그대로 계좌이체죠, 계좌이체. 송금 보내주는 금액을 보내주는 전산망이나 송금, 전산망을 통해서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금 상한도 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품 인도 결제 방식, 서류 인도 결제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걸 이제 국문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이름은 COD, CAD죠. 그래서 캐시 온 딜리버리,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선 무역 대금 에 관련된 그 무역 계약 조건에 대해서, 대금 결제 조건에서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뭐 COD나 CAD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제 6번 슬라이드하고 7번 슬라이드에 있는데, COD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이 COD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배달. 배달의 민족 할 때 그 배달. 그거 갖다 주는 거죠. 누가? 수출자가 수출자의 부담으로 수입국까지 가져다 주고, 물품과 대금이 교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국에서 수출자의 대리인, 매도인의 대리인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D 같은 경우에 여기는 수출국에서 이루어지죠. 뭐하고의 상한으로, 서류하고의 상한으로, 서류하고의 상한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하고 서류가 교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국 쪽에서 수입자인 매수인의 대리인이 대금을 주고
수출자가 선적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선적 서류를 받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뭐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팩토링이 있는데 팩터링. 이 팩터링은 기본적으로 금융 서비스입니다. 금융 서비스. 보통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이 무역 대금 결제를 하는 이 수출입 업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뭐 이게 유니트로드 규칙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팩터링이란 공급자가 채무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채권. 그러니까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대금 물품을 공급하면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죠. 이 채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팩터한테 줍니다. 그게 이 채권이란 말이 돈을 받을 권리이지만 보통 여기서 쓰이는 이 팩터링에서 쓰이는 거는 보통 기한부 어음을 뜻해요. 기한부. 뭐 90일이 됐든 120일이 됐든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근데 이거를 그냥 수출자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나는 석 달 뒤나 넉 달 뒤에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빨리 자금을 융통하고 자금을 빨리 회전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어음 할인을 하는 거죠. 어음깡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기간 경과 이자를 깐 만큼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할인된 금액으로 대금을 먼저 수취하고자 할 때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게 팩토링이 그렇게만 설명하면 이게 뭐 매입 신용장하고 별다른 게 없지 않느냐, 신용장의 매입이랑 별 의미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팩터링은 이게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해주냐면 수입자의 뭐 어떤 신용 조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한 경우에 이건 이제 수출자 쪽이 아니라 수입자 쪽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수출자가 대금을 그렇게 기한보다 빨리 땡겨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수입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정해진 기한보다 돈을 늦게 줄 수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물품을 판매한다든지 어떤 자금을 융통한다든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자를 위해서 대신 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거기 또 더 나아가서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금융 서비스로서 뭐 장부 처리라든지 회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토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매입 신용장을 이용한 하나음의 매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국제 팩터링은 전 세계 팩터의 회원망을 통해서 매수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게 신용장하고 차이점이 신용장은 은행이 신용을 제공하고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하는 것인데 이게 팩터링은 기본적으로 수입자 신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음을 미리 선 지급하잖아요. 팩터가. 근데 그 지급에는 바탕에는 나중에 기한이 도래했을 때 어음이 결제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음 결제인인 어음 지급인인 이 수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신용장 방식이죠. 신용장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도인을 위해서 수출 채권과 관련된 대금 회수를 보장해 주죠. 먼저 돈을 주니까. 그리고 매수인을 위해서는 수입을 위한 신용을 제공해 준다. 먼저 돈을 준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 다를 수 있는 게 매입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신용장 공부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신용장을 매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그러니까 은행이 어음을 먼저 구매한다는 거거든요. 경과이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구매한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이거는 각 우리나라나 뭐 각국의 그 상법상의 그 어음법하고 조금 관련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매입을 통해서 구매한 어음의 경우에는 상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산 사람한테 이 물건이 잘못됐으니까 이 약속 어음대로 내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뱉어내라. 환불해라. 이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팩터링을 통한 팩터가 이 수출 채권을 매입할 때는 소구권 없이 매입합니다. 상한 청구권 없이 매입해요. 그냥 사면 끝. 돈 주고 끝.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부도가 터지면 어음이 부도가 나면 그 위험을 떠안는 거는 수출자가 아니라 팩터가 되는 거죠. 팩터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수출 팩터는 당연히 수출자하고 약정을 맺고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수입자의 신용을 조사해야 돼요.
그게 확보가 돼야 이거를 소구권 없이 매상 매출 채권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근데 이제 소구권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 그런 쪽에는 이제 신용 거래를 좀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소규모의 거래에서 그리고 금액도 좀 소규모고 그리고 이 기한부 어음의 기한도 조금 짧은 기간의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전도금융 그러니까 사전금융을 제공하고 그리고 회계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출자는 아무래도 그냥 물품을 보내고 돈을 갖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팩터를 이용한 신용 확인과 전도금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금 회수적인 측면에서 신용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팩터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팩터는 왜 이 행동을 할까요? 은행이 하는 일은 다 수수료나 아니면 이자를 먹기 위함이죠. 이걸 통해서 이자를 먹겠죠. 그 어음 할인된 그 이자에 좀 더 추가된 어떤 이자율이 붙겠죠. 일반적인 그런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겠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그렇겠죠. 은행은 절대로 공짜로 뭘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팩토링의 이 10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이 팩토링에 의해서 대금 결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신의 뭐 거래 은행이거나 자신 수출국에 있는 공인된 어떤 이런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팩토링 약정을 맺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 팩터는 소구권 없이 어음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자 쪽에 신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대금 회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매출 채권, 어음 뭐 그 어떤 것이 됐든 이런 것들을 받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1번에 금융을 먼저 제공해 주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자나 수수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갖고 있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수입자가 결제하겠죠. 14번 동그라미 만기일에 대금 지급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수출 팩터는 이제 뭐 결제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팩터링하고 비슷한 의미로서 포페이팅이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포페이팅은 포페이터가 하는 겁니다. 팩터링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을 굳이 찾으라면 팩터링은 어떤 금융 서비스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 포페이터는 그냥 말 그대로 어음을 소구권 없이 구매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뭐 이자나 수수료가 되겠죠. 상한 청구 불능으로 어음을 받는 사람, 어음을 먼저 선 구매하는 행위를 포페이팅이라고 합니다. 보통 굳이 비교를 하면 팩터링보다는 좀 더 큰 금액 그리고 좀 중장기 거래에 이 포페이팅이 사용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수출자는 신용 위험으로부터 대금을 떼일 만한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12번은 이제 뭐 포페이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이 12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 신용장 발행은행과 신용장 통지은행, 매입은행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용장 상의 한어음을 포페이터를 통해서 소구권 없이 판매했을 때 경우고 상황에 따라서는 추심 거래에서도 쓸 수가 있고 합니다. 그냥 어음에 소구권 없는 구매를 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그 문제의 신용장. 이제 신용장을 볼 텐데 신용장 통일 규칙이란 게 있습니다. UCP 600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인커텀스를 만든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제정한 게 신용장 통일 규칙입니다. 이게 이제 버전이 600, 이게 6번째 버전인데 뭐 100, 400, 500 제가
가장 먼저 본 게 UCP 500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2007년도에 나왔어요. 2007년도에 나와서 UCP 500하고 600 사이에 그 10년 주기 개정이 있었는데 2017년에 UCP 700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UCP 600이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신용장 사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어떤 실무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개정을 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UCP 600의 역할이 무엇이냐? 신용장 사용과 관련한 은행들의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요? 은행들이 신용장을 쓸 때 어떤 원칙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신용장에 의해서 제시되는 서류를 취급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서류를 심사하고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하고 상환은 어떻게 하고 신용장 뒤에서 보게 될 뭐 매입이라든지 양도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더 이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특히 만약에 신입사원으로서 은행에 취업을 해가지고 기업 금융을 담당하는데 거기서 신용장 관련 업무를 하게 되면 UCP 600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용장 UCP 600의 2조에 보면 내용에 보면 그 신용장의 정의가 나옵니다. 신용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신용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 불능이며 뭐라고 써놨든지 상관없이 취소 불능이라는 거죠. 일단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 이행할 발행은행의 하격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이다. 그리고 취소 불능 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취소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지급 이행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의 첫 번째 줄에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은행의 취소 불능의 조건부 지급 하격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이냐? 일치하는 제시라는 거죠. 그럼 뭐하고 일치하느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됐을 때 돈을 주겠다는 것을 은행이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그래서 신용장은 매수인의 거래은행, 수입자의 거래은행이죠. 발행은행, 거래은행이 아니고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은 개설은행이 돼야 돼요. 이 신용장을 발행하는 발행은행을 발행은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설은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발행은행은 이슈잉 뱅크고 개설은행은 오프닝 뱅크인데 거의 뭐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상법이나 뭐 이런 데 발행은행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을 해서 발행은행을 앞에 쓰고 갈로 안에 개설은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같은 뜻입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은행이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고 약정된 기간 내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익자인 매도인이 수출자죠. 그래서 신용장상의 이 혜택 수혜를 보는 사람이 수출자이기 때문에 수출자를 다르게 수익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beneficiary라고 하기도 해요. 그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신용장 정의에서 뭐 결제, 지급, 약속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결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람불 지급 혹은 연지급 그리고 인수 후에 만기일의 지급을 포함하는 뜻이에요. 결제란 말에는. 근데 이 결제에는 매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할 때 인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인수는 일단 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이행을 하겠다는 것을 바탕으로 내가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아갔죠. 그거랑은 매입은 좀 달라요. 매입은 그야말로 어음을 선구매한 겁니다. 매입을 구매하는 사람이 어음깡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인 결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신용장에서 이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급 약속하겠다 했을 때 그 지급은 일람불 지급이거나 연지급이거나 인수 지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용장의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 수익국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거래은행, 보통 자기 주 거래은행을 통해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아무 은행 해주는 게 아니겠죠. 이게 은행이 예를 들어서 지급 약속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사람한테나 해주겠어요. 그리고 오랜 관계를 통해서 신용도를 구축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은행이 일종의 개런티를 하고 일종의 보증을 서는 건데 이거를 아무런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 신용장 발행,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요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 간행을 보면 은행이 보통 이 신용장에 그 은행이 지급해야 되는 금액만큼 이 신용장 발행 의뢰인에게 담보를 요구하기도 해요. 담보가 있어야 지급 약속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을 합니다. 그 신용장은 그래서 종이에요. 그래서 레터 오브 크레딧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출자에게로 갑니다. 그 신용장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일단 조건이 나오겠죠. 그 조건은 뭐야? 신용장에 조건이 있고 그리고 UCP 600과 ISBP 은행의 표준 간행, 국제 표준 은행 간행에 일치하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서류를 제시했을 때 은행은 돈을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지급의 그 조건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신용장에서 어떤 조건을 내건 거예요. 이러이러한 서류를 나한테 달라. 운송 서류를 달라. 보험 서류를 달라. 그리고 그 운송 서류에는 물품을 담보 잡을 수 있는 서류겠죠. 뭐예요? 권리증권, 선화증권이겠죠. 그래서 서류를 받으면 일단 수입 물품, 이 무역이 되고 있는 이 물품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이 실제로 사용되는 이 절차가 15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번 슬라이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리고 이 매매 계약 체결될 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무역 거래 조건을 결정을 할 때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하냐라고 논의해가지고 신용장으로 합시다. 결론이 났겠죠. 그래서 그러면 신용장 쓰는 걸로 결론이 나면 수입자인 매수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용장 발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걸 뭐 담보를 제공하든 수수료를 내든 해가지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을 합니다. 신용장이 발행돼요. 자, 그러면 이 신용장이 발행되었을 때 수출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출자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신용장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신용장의 내용들이 적혀 있겠죠. 나한테 요구하는 서류들이 나오겠죠. 물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물품을 준비해서 선적을 하면 선적 서류, 뭐 BL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서류라고 상업성장이나 보험 서류나 아니면 또 뭐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뭐 포장 명세서라든지 뭐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한다든지 뭐 등등의 기타 서류를 요구해서 뭐와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한어음과 함께, 하한어음과 함께 이 경우에 지금 이 15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이 신용장이 매입 신용장임을 전제로 절차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은행에게 어음 할인, 한어음의 할인을 이제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먼저 구매해요. 근데 매입 은행이 이 서류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내가 어음을 사가지고 서류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최종적인 결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결제를 할 사람이 신용장 발행 은행이기 때문에 서류를 보내고 대금 결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신용장 발행 은행이 11번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하고 나면 여기서 사실상은 신용장의 사용은 끝났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은행이 신용장 발행 은행이 자기가 조건으로 내건 서류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결제를 했기 때문에 신용장의 사용은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끝은 아니죠. 뭐가 남았죠? 진짜 진보스가 남았잖아. 누구? 수입자. 그러면 수입자는 그냥 공짜로 은행한테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되겠죠?
은행이 수익자한테 지급한 대금을 상환하고 은행이 확보한 서류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무역 물품을 운송인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용장이 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수출자는 은행이 개런티 하니까 은행을 믿고 수입상을 믿었을 때는 얘가 떼먹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은행이 그럴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믿고 물품을 선적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은행이 돈을 먼저 주는데 그 돈을 먼저 줄 때 서류를 잡아놓고 주잖아. 그러면 그 서류는 물품이 최소한 운송인에 의해서 운송이 시작됐음을 최소한 담보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어떤 신용 위험이나 상업 위험의 회피라는 측면에서 이 신용장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로 못 믿으니까 쓰는 거죠. 은행을 끼워서. 서로 믿을 수 있어. 부모 자식 간이야. 그럼 뭐 쓴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직접 바로 돈 보내주고 바로 물건 보내주겠죠. 요거는 지금 살짝 서로 의심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용장 거래를 그렇게 하는데 이 신용장 거래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은행을 통해서 결국엔 은행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은행이 이런 식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독립성의 원칙. 그리고 추상성의 원칙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연관되는 개념이긴 한데 독립성이란 건 뭘 뜻하냐면 뭐가 독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냐면 신용장이란 거는 신용장이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자인 수익자를 향해서 네가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그러면 이게 당사자가 신용장 발행은행과 수출자예요.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수출자가 요건 충족하면 은행은 돈 줍니다. 여기에 수입자가 물론 사실은 실무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용장 발행과 신용장에 따른 지급 확약이라는 거는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계약과 계약 이행과 지급 보증과 지급은 뭐하고는 별도냐.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매매 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매매 계약상의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뭐 무역 클레임이 일어나고 뭐 상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어떤 대금에 대한 여러 가지 클레임이 제기됐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수출자가 만약에 신용장 발행은행한테 따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발행은행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자기가 수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런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수입자하고 해결해. 그건 별도란 거예요. 너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너네 둘이가 알아서 하고 너와 나의 관계는 그냥 신용장 조건 충족 그럼 난 돈 줄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의 역할을 국한해 놓은 거죠. 은행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별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이란 거는 은행은 철저하게 서류만 바라보고 결해요. 서류만 바라보는 바보예요. 물건을 보지 않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아요. 서류만 완벽하면 돼요. 서류만 조건에 충족하면 은행은 돈을 줍니다. 여기서 19번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의 대상 물품이 아이폰인데 보냈는데 수입자가 물건을 열어봤을 때 벽돌이었어요. 벽돌이었다 할지라도 물건이 벽돌이었다 할지라도 수출자가 보낸 서류가 완벽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은행은 돈 줍니다. 현실에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라 상징물인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용장 발행은행에 대해서 이 실제 물품이 제대로 선적되고 실제로 제대로 운송되고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점검한다거나 뭐 검사할 의무를 부여하면 그건 더 이상 은행이 아니죠. 무역거래 당사자가 돼버리는.
은행은 단순한 대금 지급을 이행하기 위한 보조자로서 신용장 거래 약정에 따라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일 뿐,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매매 계약의 실제 물품의 인도, 정상적인 물품 인도 이런 것들의 물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서류만 바라봐요. 서류만. 그래서 이걸 서류 거래라고 합니다. 서류 거래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은 서류에 대해서 심사하고 서류에 대해서 조건이 충족됐을 때 대금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가 제대로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은행이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 서식 공부할 때 엄밀일치의 원칙, 경상의 원칙, 미러 이미지 룰 이런 걸 공부했었는데, 이 신용장에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심사에 있어서도 경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품이 반대로,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거에 반대로 물품이 정상이야. 물품이 정상인데 서류가 좀 잘못됐어. 뭐 오탈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스펠링을 틀렸다든지 뭐 그러면 그거를 핑계 삼아, 그거를 구실로 삼아 은행이 지급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에 따라서 정말 약간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신용장이 무역대금 결제의 주요한 수단의 지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 신용장이 정말 많이 쓰이던 시절에는 은행에 따라서 심사 기준이 조금 융통성이 있는 데도 있고 빡빡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빡빡한 걸로 악명 높은 은행들이 더러 있었어요. 예전에. 뭐 저도 뭐 많은 선배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큰 문제 안 되지 사실. 뭐 이 신용장 자체를 많이 안 쓰니까. 자, 그래서 서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신용장 조건 UCP 600 그리고 함께 은행이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은행의 간행. 은행의 간행. 이 은행의 간행이란 말이 국제표준은행 간행, 이게 신용장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신용장 업무와 관련돼서 내부적인 지침이나 업무 지침, 업무 간행 이런 것들을 약간 뭐라고 할까요? 통용하는 어떤 보통 명사 같은 거였는데, 이거를 ICC가 어떻게 했냐면 UCP 600을 출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ISBP라는 출간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유 명사화 시킨 거죠. 책을 내요. 그래서 기존에 신용장을 취급하는 여러 은행들의 업무 지침이나 방침을 출판물로 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신용장을 취급하고 신용장을 심사하고 신용장을 뭐 절차적으로 이용을 하는 은행의 업무적인 측면에서 UCP 600보다 더 세부적이고 더 구체적인, 아주 더 디테일한 규정을 규정해 놓은 것이 ISBP입니다. 내용도 엄청 많아요. 두껍고. 이거는 정말 뭐 은행에서 신용장 업무를 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은행의 업무 간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하고 한다는 거죠. 뭐 우리 수업에서는 뭐 이걸 내용을 크게 다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이 있다, ISBP라는 것이 있다 정도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무역 결제론이나 그런 수업에서 ISBP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당사자를 봅시다. 여기 보면 기본 당사자가 있고 기타 당사자가 있는데, 기본 당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신용장 거래, 신용장 약정의 당사자가 되겠죠. 가장 기본이 신용장 발행은행, 그리고 신용장의 수혜를 보는 수익자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참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행은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설은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같은 경우에도 얘가 수출업자죠. 그리고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이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장은 은행이 발행하는 거 맞아. 근데 이 앞에 그림에서 신용장은 은행이 발행을 해요. 근데 환엄은 누가 발행하죠? 수익자가 발행합니다. 수출상이 발행해요.
무역 거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한어음이란 거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취인, 뭐 지급인, 이거는 신용장 거래이냐 주심 거래이냐 이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신용장 어음, 한어음, 빌 오브 익스체인지를 발행하는 발행인은 채권자인 수출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음 발행인입니다. 수익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한어음을 받고 한어음을 결제해 줄 사람, 지급인, 지급인이라 쓰고 영어로는 드로이라고 쓴다라고 했죠. 그 사람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많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발행은행, 개설은행도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어음을 이거를 이제 발행을 했다, 아니면 한 그 신용장의 계좌를 오픈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큰 차이, 이거를 뭐 법리적으로 굳이 깊게 들어가가지고 다투면 다툴 여지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하냐면 교수님에 따라서, 어떤 책에 따라서, 어떤 학파에 따라서 발행은행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도 있고 개설은행을 강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걸 취지가 통용되고 있는 모든 용어를 다 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발행은행이든 개설은행이든 구애받지 않고 쓰라는 거죠. 근데 좀 차이가,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죠. 뭐 선화증권을 화요일 하자를 써도 되고 그냥 하자를 써도 되는데 영어 표현은 그냥 빌 오브 레딩이라고 했는데, 발행은행, 개설은행은 요게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고 영어 표현도 조금 다릅니다. 이슈잉 뱅크와 오프닝 뱅크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은 뜻이다. 김태희 남편이 B라고 불리기도 하고 정지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레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엄복동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AKA 영화 흥행 척도 UBD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엄청나게 이름 많죠. 근데 다 똑같은 김태희 남편이잖아. 그죠? 그 B랑 제가 그 친구는 아니고 출생 연도만 같아요. 태어난 해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B면 좀 옛날 가수 느낌이 나지만 우리 때는 B라 그러면 남자 가수 중에 최고였어요.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여자 가수는 이효리가 최고였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연예인을 내가 뭐 좋아하고 아닌 건 아니지만 일단 나이가 같고 어머니 일찍 여의고 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여서 좀 잘 됐으면 하는데, 그죠? 오늘 술 한잔 했습니다라는 인터넷 밈과 함께 불명예를 만들어 버렸죠. 안타깝게 생각.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근데 B 노래를 한 곡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노래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노래 안 좋아합니다. 저는 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이게 똑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무역이 어려운 게 어렵게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용어가 너무 많아. 내가 생각해도 이게 똑같은 말인데 수익자라 하기도 하고 수출업자라 하기도 하고 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근데 사실 이게 한번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딱 내 머릿속에 박히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기타 당사자. 여기 발행 의뢰인이 있는데 수입업자가 있죠. 수입업자도 이름이 엄청 많아요. 매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정 지급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급인은 한어음의 지급인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발행은행에게 상환하고 서류를 받는다라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은행의 지급에 있어서 계정을 열어주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계정 지급인, 뭐 계정 기속인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죠. 그렇게 쓰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 수입자가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인데 신용장 거래에서는 기타 당사자로 빠져 있어요. 밑에 기타 당사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는 매매 계약하고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사실상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은행,
지급은행, 매입은행, 인수은행, 양도은행, 상한은행인데 이런 은행들을 지정은행 뭐 이렇게 뭉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신용장의 당사자가 아닌 발행은행이나 여기 뭐 다시 설명할 학인은행하고는 다른 부여된 역할, 지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지 역할을 하면 수출자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 통지은행. 수출자가 발행한 한 어음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은행, 매입은행. 그리고 신용장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은행, 지급은행. 그리고 은행의 한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이 인수은행.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게 될 신용장 양도를 하는 은행, 양도은행. 그리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앞서서 상한을 먼저 이행하는 은행, 상한은행. 이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들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추심 공부할 때 추심 의뢰은행을 제외하고 다 콜렉팅 뱅크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역할이 주어졌을 때 부여되는 이름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 지정된 은행인데 얘네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얘네들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은행이 통지은행일 수도 있고 지급은행이 통지은행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통지은행이 양도은행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여기서 설명 안 한 애가 있습니다. 학인은행이 있어요. 학인은행은 특수한 당사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인은행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그 신용장 거래가 학인은행이 있는 신용장 거래라면 학인은행도 기본 당사자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신용장 학인은행이 없다면 걔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 학인은행이 없으면 발행은행과 수익자만 기본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학인은행이 왜 존재하느냐? 수출자가 받았어요. 신용장을 받았는데 신용장 밑에 이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의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근데 그 이름을 봤는데 처음 보는 이름이야. 듣보잡이야. 안 믿었죠. 나한테 지급 약속을 해준 은행이 안 믿어워.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요청합니다. 추가적인 약속을 해달라. 추가적인 확정을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신용장에 대한 지급 약속을 하는 은행을 학인은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 쓰이는 건 아니고 그렇게 신용장 확인이 이루어졌을 때만 학인은행이 등장하게 되고 학인은행이 있을 때만 학인은행이 기본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용장에 대해서 뭐 발행은행이 결제를 해주면 이거는 지급 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급 이행은 일람불 지급, 연지급, 인수후 지급이라고 나뉘어져요. 일람불 지급은 서류가 제시됐을 때 뭐 하면 된다? 바로 결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연지급은 이게 약간 연체되거나 그러니까 기간을 좀 말미를 주거나 아니면 뭐 나눠서 주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말하고요. 사실 뭐 연지급과 인수후 지급의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인수 지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어음 인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시피 일단 어음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만기일 전에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을 인수 후 지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 개 다 은행의 지급이에요. 최종적인 결제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매입이죠. 매입. 매입은 어음 할인입니다. 그래서 어음 할인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책임을 물어서 상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입은 내가 최종적인 지급이 아니에요. 매입은행이 매입을 했을 때 수출자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 나가는 돈은 최종적인 지급 이행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매입은행은 조금 그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자한테 주겠죠. 왜? 어음 할인이 되니까.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받고 액면만큼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 이행을 받겠죠. 상한을 받겠죠.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상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급 이행은 엄밀하게 따지면 수익자한테 하는 걸 지급 이행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negoti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매입을 줄여서 네고라고 해요. 네고란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 많이 쓰죠? TV 프로그램에서 이상민이 많이 쓰던데. 중고차 팔면서 네고한다 그러던데. 그 협상할 때 그 네고가 이 네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음 할인 소구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경과이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만기일에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 이행 받는 것을 행위를 매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신용장의 종류 살펴봅시다. 이 신용장의 종류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모든 여기 지금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래서 상한 청구 가능 신용장, 상한 청구 불능 신용장, 자유 매입 신용장, 매입 제한 신용장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고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31번 슬라이드까지 있는 모든 신용장이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하나의 신용장이 상업 신용장이자 하환 신용장이자 자유 매입 신용장이자 일람불 신용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종류가 나눌 수 있다. 역할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상업신용장. 이거는 우리가 무역 거래에서 쓰는 신용장 다 상업신용장이에요. 자, 두 번째. 여행자 신용장이 있습니다. 이 여행자 신용장이라는 게 지금은 잘 안 쓰여요. 여행자 수표를 말합니다. 여행자 수표라는 게 예전에는 현찰을 들고 다니기 어렵거나 많은 액수의 현금을 보내기가 어려울 때 이거를 나중에 여행자 수표를 끊어주면 그 받아간 사람이 나중에 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통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그런 형태를 말했는데 예전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 해외여행이 빈번하지 않고 ATM기가 없고 지금 이거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행자 수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을 수는 있는데 이거 안 쓰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지갑에 한 장씩 갖고 있잖아. 신용카드 때문이죠. 신용카드가 다 대체했잖아요. 해외 결제되면서. 그래서 신용카드가 이게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한 300년, 400년 전에 신용장의 개념은 무역 대금 결제가 아니라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지급을 이제 개런티하는 의미로서의 신용장이었다라고 했죠. 그게 원래 오리지널 신용장의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신용카드가 어떻게 보면 신용장이에요. 말도 크레딧 카드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을 안 주고 뭘 줘요? 플라스틱을 내죠. 물론 현찰을 줘도 되지만 귀찮아서 잔돈 받기 싫어서 카드 주죠. 그러면 카드사나 은행이 지급을 하고 나는 뭐 하면 돼요? 만기일에 여기 신용장상 만기일이 나한테는 뭐야? 카드 결제 날이죠. 카드 결제 날에 내 계좌에서 그냥 빠져나가잖아. 카드 대금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용장이에요. 신용카드도. 그런 메커니즘이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이는 게 여행자 신용장이고, 자, 하환 신용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강조를 했어요. 한어음, 비ll 오브 익스체인지하고 운송 서류가 같이 묶여가지고 무역 대금 회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형태의 신용장을 하환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하환 어음 치결 제도에 사용되는 신용장을 하환 신용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강의 자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담보 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담보 신용장. 이거는 뭐냐면 담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담보는 은행에 저당 잡힌 담보가 아니라 신용장의 담보는 뭐였죠? 선화증권이었죠. 얘가 없는 서류. 그러니까 운송 서류가 안 쓰이는 신용장. 근데 뭐 이런 신용장이 잘 없겠죠. 물론. 자, 그다음에 취소 여부를 가지고 신용장을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하면 그러니까 신용장을 발행해 놓고 신용장이 은행에 지급 약속이잖아요. 이거를 취소시키는 거. 돈 안 주겠다는 거지, 은행이.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으면 취소 가능. 할 수 없으면 취소 불능. 근데 제가 앞에서 UCP 602조의 신용장 정의를 설명할 때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취소 불능이다. 신용장은 UCP 600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입니다. 그렇죠? 은행이 약속해놓고 취소할 것 같으면 누가 그걸 믿어요? 그렇죠? 절대 취소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해야 믿죠. 그걸 믿고 행동할 수 있겠죠. 자, 확인 신용장. 확인에 대한 개념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확인 은행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죠. 신용장을 확인하는 행위는. 그래서 확인이 추가되었으면 신용장 발행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 지급 확약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 신용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상한 청구 가능 신용장과 상한 청구 불능 신용장이 있는데 이게 상한 청구란 게 어음을 부도났을 때, 어음이 부도났을 때 어음 발행인한테 대금 회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팩터링하고 포페이팅이 중요한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청구 불능의 어음 매입이라고 그랬죠. 매출 채권 매입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용장의 매입은 상한 청구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자유매입 신용장하고 매입 제한 신용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서 얘기하는 어음 할인 행위, 그러니까 매입을 아무 은행한테 찾아가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자유매입이고요. 특정 은행으로 제한되어져 있으면 그거는 매입 제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제한을 하느냐? 이게 UCP 600의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데 UCP 600에서 뭐라 그러냐면 은행에 본사 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본점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흑석동 지점이 있다라고 칩시다. 우리은행 LA의 코리아타운에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거는 별개의 은행입니다. 국가를 달리해서 있는 본점과 지점은 별개의 은행이에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뭐냐? 흑석동에 있는 우리은행이 신용장 발행은행이 됐을 때 LA에 있는 우리은행은 신용장 발행은행의 똘마니가 아니라 그냥 지정된 은행으로서 매입은행이거나 혹은 뭐 지정은행이거나 혹은 뭐 다른 지급은행이거나 통지은행이거나 별도의 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거예요. 본지점 간에 나라를 달리하는 본지점 간에. 그러면 뭐죠?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신용장이 발행됐을 때 우리은행이 신용장 발행을 했다라고 치면 매입을 내 지점한테, 그러니까 이 신용장상의 수익자로 봤을 때 신용장상 거래로 봤을 때는 내 지점이 별도의 은행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같은 은행이잖아. 본지점이잖아. 그러면 신용장 매입을 특정 은행으로 제한하고 싶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신용장 매입을 무조건 이 은행에다가 해라 라고 지정해버리면 그게 이제 매입 제한 신용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가능 신용장이 있고 내국 신용장이 있는데 양도 가능 신용장, 신용장 양도 요거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데 개념만 딱 놓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람들이랑 이제 돈 거래를 하다 보면 상계라는 걸 합니다. 회계를 전공하지 않아도 상계는 알아요. 뭐죠? 내가 줄 돈이 있고 받을 돈이 있으면 물론 내가 받아서 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네가 대신 줘도 할 수 있죠. 똔똔 전문용어로 똔똔이죠. 또이또이 뭐 이렇게 하죠. 신용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상이 있습니다. 이 수출상이 물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들어진 물품을 공급받아서 구매해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부품을 원재료를 구매해가지고 내가 추가적인 제조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했으면 무역 대금을 신용장 발행 은행으로부터 받겠죠. 근데 여기서도 선도금융을 하는 거지. 뭐예요? 내가 부품 공급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할 때 돈을 주고 부품을 사서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받아서 물품을 만들어서 수출한 다음에 수출 대금이 회수됐을 때 그 수출 대금으로 공급 대금, 원자재나 그 부품의 공급 대금을 결제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음을 쓰는 거예요. 기업이 어음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돈을 받아서 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은행으로부터 지급 약속을 받았다는 거,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이거를 뭐 하겠다는 거죠?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공급자나 부품 공급사한테. 그걸 신용장 양도라고 해요. 신용장 지급의 신용장에 따른 결제가 수익자인 수출자한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그 자신의 수익을 넘겨준 제2 수익자, 그러니까 원래 수익자는 최초 수익자가 되고요. 두 번째 이걸 넘겨받는 사람이 보통은 물품의 공급자나 부품 원재료의 공급자가 되겠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사람이 두 번째 수익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양도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양도 신용장에 따라서 이 제2 수익자가 선적 서류나 물품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이제 양도 가능 이 자세한 부분은 그 선적 서류 양도 제2 수익자가 선적 서류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더 자세하게. 근데 양도 신용장 양도의 개념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국 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돈을 받을 권리를 내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이 신용장 거래, 그러니까 수입자하고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발행은행을 통한 이 신용장 약정 말고 내가 의뢰해가지고 내 거래은행을 통해서 나한테 물품을 공급하는 원자재 공급업자, 부품 공급업자한테 신용장 사용을 통해서 돈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당장 지급할 돈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장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후 지급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음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부적인 거래 혹은 국내에서 거래 아니면 수출자와 그 수출자를 떠받치는 내부의 공급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신용장을 로컬 LC라고 합니다. 내국 신용장이라고. 원 신용장 말고 오리지널 신용장은 수출 무역할 때 요 대금하는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수입자의 발행 거래은행이자 이쪽 발행은행이 지급 확약한 거를 원신용장이고 별도로 이쪽 국내에서 수출국 국내에서 유통돼 가지고 수출자의 공급업자에게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신용장을 내국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역할이 좀 달리 나눠지는 거죠. 이런 것들 다 개념적으로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람 지급, 기여한부 지급은 관련된 설명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입 신용장, 지급 신용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